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요즘 반도체 전쟁이 지금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T4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게 최종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도 중국도 한국이 알아서 결정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막판 고심 중일 겁니다. 지금 8월 달까지 결정해 달라고 그때 요청 받았지 않습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달에 방한했을 때 이 칩4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한국하고 반도체 기술 동맹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 한국이 주저주저 하니까 8월까지는 결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막판 고심 중일 겁니다. 그래서 박진 외무부 장관이 지금 8월 달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겉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아마 핵심 내용은 칩4에 관련해서 중국하고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네네. 이게 아마 핵심 의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이 쉽지 않은 게 가입을 하려고 해도 부담스럽고 그렇지. 또 가입을 안 하자니까 그것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기술은 사실 반도체 기술은 미국에 의지하고 있고 생산은 한국이 하지만 판매는 거의 대부분 다 또 중국 쪽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반도체 한국이 작년에 전 세계에 수출한 반도체 금액이 1,300억 불입니다. 우리 돈 한 170조 원 정도 되니까 네네네. 반도체 하나만으로 큰 거죠. 그중에 68%를 중국이 수입을 해줬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게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칩4의 말은 안 했지만 핵심 그 칩4의 결성 목적은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좀 견제하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결정을 앞두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15의 또 영문판을 한번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노하는 용기를 가지라. 생산한 반도체의 6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네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영문판에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미국도 또 거기에 지금 8월 중으로 한국이 결정하라고 했으니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백악관의 NSC 안보 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직접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달 안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 쪽으로 상당히 외교의 기조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 정부가 결국은 동참을 결정할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전문가들하고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의견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이 가설이 맞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박진 장관도 방문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같은 그런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5월 달에 출범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반중국 경제협의체라는 그런 우려가 많았잖아요. 근데 5월에 출범하고 나서 8월까지 반중국 그런 움직임은 별 그게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걸 설득의 근거 논리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칩4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합치면 4개국 합치면은 전 세계 반도체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4개 나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우리만 괜히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또 낭패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참 이 경제에서 이제 외교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러시아 에너지 보복 이 가스가 잠겨가지고 독일 가스료가 완전히 막 폭탄을 맞는 듯이 인상이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가스관 잠그니까 독일에서 그러면 어쨌거나 요금을 올리지 않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에너지 기업들도 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정부 보조금으로 견뎠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스 요금 인상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정부가 견디다가 지금까지 에너지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 해준 것만 하나도 20조 원이 넘거든요. 견뎌라 하면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가스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분을 부담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한 가구당 최대
132만 원 정도 늘어나요. 가스 요금, 예. 네. 그 요금 폭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독일 그 시민들이 가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유럽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얘기는 절대 지금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한 적이 네, 없어요. 네. 대부분 다 뭐라고 했냐면 장비 점검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 그 파이프 라인으로도 그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 결과적으로는 전쟁 전에 대비해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이 20% 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즉 예. 80%를 중단했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죠. 그럼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에게 가스 요금 인상하는 걸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올 겨울을 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 그 대체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LNG예요. 액화 천연가스인데 네네. 그 미국에서 LNG 수입이 유럽에서 급속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겨울을 날 수가 없으니. 네. 네네. 근데 문제는 미국 LNG 가격이 원래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던 천연가스보다는 가격이 한 40%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수입은 늘어나겠지만 가격 인상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할 수밖에 없고 네. 네네.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LNG는 유로한테도 소중하겠지만 네. 이거 한국한테도 너무나 소중한 이 자원이거든요. 네네. 전 세계 LNG 수입이 1위, 2위, 3위가 전부 아시아 국가입니다.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일본이고 3위가 한국입니다. 우리한테도 소중한 자원이 되는데 예. 이게 미국이 전부 지금 이 유럽 쪽으로 수출을 몰아주고 있으니 아시아 쪽에서 당겨올 확보할 LNG가 모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우리 한국의 경제,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아이고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참 큰일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지율이 거의 최악이라고요. 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말 너무 떨어져서 벌써부터 뭐 바이든 다시 나오면 안 된다 대놓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38%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곧 그 중요한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11월 달입니다. 그런데 중간 선거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통령 임기 4년 중에서 딱 2년째 되는 해에 중간 선거를 합니다. 네네. 이게 상원의 상당 부분 의석을 뽑고 하원은 435석 전체 의석을 다 뽑아요. 예예. 그다음에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주지사도 50석 중에서 36석의 주지사를 새로 뽑으니까 엄청나게 큰 선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8월인데 11월에 중간 선거를 하는데 현직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8%고 근데 이 중간 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뭐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어보니 거의 대부분 다 경제 정책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유가가 고유가고 물가가 상승되고 인플레이션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해결하려고 금리를 올리니까 또 반대로 경기 침체가 공포가 오고 있고. 네네. 자, 그러면은 지지율은 38%인데 경제 정책은 지지합니까라고 하니까 경제 정책 지지는 30% 이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중간 선거 결과가 최악의 결과가 민주당에게 오겠다라고 그렇죠.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민주당이 패배하는데 공화당이 그러면 반사 이익을 얻어서 좀 상당 부분 이기는 것을 레드 웨이브라고 한다. 공화당 승리. 네네. 공화당 색깔이 레드 빨간색이니까. 그러니까 빨간색 물결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압승을 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레드 쓰나미라고 하는 거지. 공화당 쓰나미. 네. 그래서 이 미국 쪽 언론을 보니까 레드 쓰나미가 이제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악재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도 80세, 네. 그러니까 고령인데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흘 만에 회복된 지 며칠 안 돼 다시 네. 재확진되고 네네. 다시 언론에서 사라지고 야심차게 추진하기로 했던 경제정책도 자꾸 이렇게 미뤄지고 네네. 이러니까 이게 참 악재가 겹친다. 자, 그런데 그 너무나 최악이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요. 중간 선거라는 게 보통 현직 여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 정도가 되니까 그 4년 전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중간 선거 앞두고 지지율이 39%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 선거 결과 하원에 40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정도 잃었다. 그 정도 네. 이랬기 때문에 늘 이게 반복되는 결과라고 네. 생각한다면은 예. 하나 정도의 위안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트럼프 지지율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대선에는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참 미국도 골치 아픕니다. 네. 자, 다음은 우크라이나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신용 등급이 이제 3단계 강등돼 가지고 디폴트 임박했다고요? 참 재정이 고갈됐습니다. 전쟁이 지금 상당히 지속되니까. 그렇다면 재정이 고갈되니까 이 경제 상태가 안 좋아지고 대표적인 기업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 기업들이 무너지는 기업들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우크라이나 가스공사, 우크라이나 도로공사, 우크라이나 뭐 전력공사 같은 그런 대표적인 공기업들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게 피치사라든지 무디스 그다음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에서 대부분 다 이제 상당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향 조정한 게 그 S&P인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인데 원래 CCC 플러스였거든요. 여기서 CC로 3단계나 하향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단계 이제 D 등급부터 디폴트 상태라고 보는데 CC는 사실상 디폴트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이자를 지급할 여력도 없다. 그래서 IMF에 200억 달러 구제 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200억 달러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26조 원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하고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유로 EU 국가들에게 상환을 못 하겠고 이자 지급을 24개월 2년 동안 좀 연기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공식화한 거죠. 그다음 주요 채권국이 6개국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6개국 주요 채권국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정부 명의로 이자를 못 갚았으니 채무 상환을 좀 유예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억 달러면 IMF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아르헨티나에 2018년에 지원해준 500억 달러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큰 IMF 구제 금융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뭐 아르헨티나가 제일 컸고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다 이거보다도 이 정도 금액까지 요청을 그 구제 금융을 해준다면은 아르헨티나 사례에서 보듯이 이 조건이 상당히 강해요. 아르헨티나는 거의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환율 같은 거 수출을 위해서 환율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약조를 받아내고 이 정도 금액을 줬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도 200억 불 정도까지 구제금융을 받으면은 앞으로 경제정책의 혹독한 구조조정이 IMF 발 구조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재건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진짜 제대로 재건할 수 있을까? 그냥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약속을 백지수표를 막 날려주는 거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빨리 전쟁도 끝나야 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좀 즐거운 소식인데 저 이거 보면서 1조 7,400억 원 복권 잭팟이 터졌는데 한 사람이 다 당첨이 됐어요. 한 사람이 이걸 다 당첨이 됐다고. 맞습니다. 지금 이게 역대 3위지만은 그때는 이 복권을 왜 여러 사람 나눠 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독 당첨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거든요. 번호가 궁금하십니까 혹시? 미국 일리노이에서 메가 밀리언인데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13, 36, 45, 57, 67 그리고 보너스 14. 평범 뭐 별 의미가 있는 번호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건 이 번호를 미국 일리노이의 한 사람이 주유소에서 샀습니다. 사서 맞춰가지고 1조 7천억을 받게 됩니다. 자, 저는 이거 당첨되고 나면 궁금한 것이 이 얼마를 받게 되고 세금 얼마가 이런 게 있잖아요. 세금은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30년 동안 연금식으로 나눠 받을게요. 그렇게 하면은 세금이 4억 달러입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조 2천억 원을 세금을 제외하고 1조 2천억 원을 29년에 걸쳐서 나눠 받게 되고 아닙니다. 저 지금 당장 받을게요. 일시불로. 그렇게 되면은 세금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수수료도 늘어나서 내가 일시불로 받는 돈은 5억 5천만 달러입니다. 즉 7천억 원을 받게 됩니다. 1조 2천억 원을 30년에 나눠 받느냐 7천억 원을 아깝지만 7천억 원을 일시불로 받느냐 선택입니다. 어떻게 될까? 참, 이 복권을 판매한 주유소도 판매 주유소도 50만 달러 한 6억 7억 정도 되나요? 6억 정도 되죠?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주유소 한 개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연금식으로 29년을 나눠받아도 한 달에 받는 액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7천억을 일시불로 받은들 그걸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참 29년에 걸쳐서 나눠받으려면 건강하셔야겠네. 근데 이게 당첨 확률이 3억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마어마한 행운이신 것 같습니다. 야, 미 일리노이의 이분을 한번 얼굴을 보고 싶네요. 정말. 예, 기운이라도 좀 받으려고. 아, 교수님은 복권 같은 건 안 사시죠? 그 노코멘트입니다. 아니 뭐 사면 샀다고 얘기하면 당당해도 돼요, 이거는. 예. 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였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많이 덥습니다. 안전하게 보냅시다. 자갈치 아침에 17,945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도현이었습니다.